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의 여자랍니다. 어릴 적부터 기부한 인생 살아온 저에겐 남들이 겪지 못했던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답니다. 누구도 겪지 못했을 황당한 그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제가 4살 때 고아원으로 왔다는데 전 부모님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보육원이 제 집이었고 거기 선생님들이 저에겐 부모님과 같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울한 얼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지요. 남들은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저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보육원에는 어린 아이들이 지키기 힘든 엄격한 규칙들이 많았답니다. 가정처럼 살뜰한 정을 느끼긴 힘들었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다 털어놓긴 힘들지만 보육원 생활이 그리 행복하진 않았답니다. 학교를 가면 저를 고아라고 놀리는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지요. 저는 맨날 울면서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점점 침울해졌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니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작은 곳이라 제가 고아라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 몰래 속닥거리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었고 저도 그 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죠.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어 보육원에 나오게 되었어요. 약간의 지원금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금이 워낙 작은 금액이라 대학을 갈 수도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일을 해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해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결국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음식점은 남자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공고를 보고 제가 가니까 젊은 여자가 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묵을 방을 보여주는데 꽤 넓고 깔끔하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단번에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희야, 요새 손님도 없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몇 개월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거든? 그때 월급을 모아서 주면 안 될까? 저는 사장님께서 잘해주시고 일도 바쁘지 않은데 저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얼마든지 그러겠다 했습니다. 숙식도 해결되겠다. 제가 필요한 돈은 딱히 없으니 급할 것 없다는 생각이었고 사장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월급을 미루기로 했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주 찾아오는 한 오빠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음식 재료들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이 차이 상관없이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고 틈틈이 간식 같은 걸 사다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약속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장님은 여전히 월급의 월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저는 망설이고 망설이던 끝에 1년이 되었을 때 이제 모아둔 월급을 주실 수 없냐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물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숙식 제공에 감사해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이었죠.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쳐도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으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월급 얘기를 꺼내니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3개월을 더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숙식 제공이 된다고 해도 아예 월급을 안 주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 잡고 따졌습니다. 이제 월급 일부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벌써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무슨 1000만 원이 넘었냐는 겁니다. 제가 대꾸했죠.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쳐도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이없다는 듯 호빵기를 끼더니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참나, 내가 너한테 밥 주고 방도 주는데 100만 원을 왜 주냐? 한 달에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줄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네 돈 떼먹을까 봐 그러냐?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숙식 제공이라고 한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한 날도 있고 주말도 없었는데 50만 원이라니요.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당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당장 때려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서 지내긴 하는데 사장이 절 보는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니까 저한테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얼마간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어느 날 밖에서 한숨을 쉬며 있는데 친하게 지냈던 트럭 오빠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는 짐을 다 나르고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동네 근사한 중국집에 데려가줬어요. 저는 간만에 외식을 해서 허겁지겁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장이 이러저러해서 돈을 안 준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말했답니다. 근데 오빠, 저는 갈 데도 없고 사장님한테 저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요. 그 오빠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일하는 음식점에 데려다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 널 좋아하고 있었어. 너도 내 마음 알지?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남자들은 이유 없이 여자들한테 잘해주진 않잖아요. 저도 그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지냈고 오빠도 절 마음에 두고 있었단 거 알고 있었지요. 나 사실 이 트럭 일은 잠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 시골에 땅이 제법 있으셔. 이제 나보고 내려와서 농사 물려받으라고 그러셔. 솔직히 일은 좀 힘들지만 땅이 제법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거든. 나랑 같이 살래? 저는 급작스러운 오빠의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는 말이었으니까요.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독한 악덕 사장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고아로 살았기에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부모가 생기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오빠네 땅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니 더더욱 끌렸답니다. 저에겐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하루 정도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만난 오빠에게 승낙을 했습니다. 이 음식점은 관두고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나랑 같이 고향에 내려와서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 오빠는 그날부터 모든 일을 박력 있게 해줬어요. 압박 사장에게서 돈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오빠가 강경하게 신고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고향집으로 가자고 절 트럭에 태우더라고요. 한참 굽이굽이 산골로 들어가는데 불쑥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내가 고아인 거 부모님이 아시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빠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니야, 부모님께 이미 다 말씀드렸고 괜찮으시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물었지만 오빠는 괜찮다고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날 늦은 밤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고 헛기침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니께서 절 반기셨어요. 저 양반은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런단다. 잘 왔다, 잘 왔어. 젊은 애가 시골에서 살기가 편치는 않겠지만 우리랑 잘 살아보자. 처음에야 우리 집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지내다 보면 금방 적응될 게다. 얼른 자라. 여긴 시골이라 아침부터 일이 많아. 저는 그날 오빠랑 어색하게 처음으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같은 이불에 누워있으니 정말 오빠랑 부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 오빠는 31이었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쿨쿨 잠을 행복하게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집안일이 분주하게 시작되더군요. 저는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서 어머님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있는 살림들을 전부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네가 살림을 해야 하니까 잘 기억해두렴. 그리고 우리 집에선 4시부터 일과가 시작되니까 그때 일어나야 한단다. 너희 아버님은 무조건 6시에 아침을 차려드려야 해.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니까 꼭 제 시간에 시계 맞춰두고 일어나렴. 저는 정신없이 내일 대답을 하며 생선을 굽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아침부터 이 집은 참 근사하게 먹는다는 생각을 했죠. 어머니께서는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상을 들여오시더니
상에다 빠르게 또 반찬에 놓고 밥과 국을 푸짐하게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루로 그 상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저는 얼른 숟가락에 놓으려고 수저 4벌을 갖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황급히 만류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큰일 나려고. 어서 이리 와. 알고 보니 수저는 2벌만 놓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아버님 것만 놓는 것이었죠. 저랑 시어머니는 옆에서 남편과 아버님이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은 밥을 먹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먹고 나서도 바쁘셨어요. 농사에 나가는 아버님 옷 챙겨주셔야지, 세수하고 나오시면 수건 챙겨드려야지, 모자, 핸드폰 등등 다 챙겨드리고 신발까지 대령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어쩜 저렇게 손이 빠르시게 일을 잘하시고 아버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실까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 오빠와 신혼신고를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올린 기념으로 근방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집에 들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그게 실수였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일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시던 모든 일은 며느리가 생겼으니 며느리 몫이라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온 다음 날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아침 일과는 4시에 시작이 되었어요. 시골이야 다들 워낙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 차리는 게 늘 힘들었답니다. 저는 항상 아침을 가볍게 우유 한 잔 먹거나 빵 하나 먹으면서 때우곤 했는데 아버님은 적어도 반찬이 5가지 이상의 국이나 찌개가 꼭 상에 올라야 했어요. 반찬이 어쩌다 구색이 안 맞기라도 하면 도로령이 떨어지곤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님께 꼼짝없이 혼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나면 몇 시간 후 저는 어머니께 또 혼나야 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매섭게 저를 야단치시는지 저는 눈물이 뚝뚝 흘렀답니다. 그럼 어머니께선 더 회통을 치시는 겁니다. 나는 18에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종아리 맞아간다 살림되었다. 너는 이 정도 가지고 뭘 눈물을 짜고 있니? 남편은 보통 트럭일 간간히 하고 아버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는데 저랑 말할 시간도 없이 우면 쓰러져 자기 바빴고 제가 어쩌다 시집살이의 고충에 대해 말하면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집살이가 다 그렇지. 그럼 편하게 살려고 했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는 거 몰라? 저도 적응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몇십 년이 오신 어머님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요. 음식 솜씨도 아버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아버님 일거수일투족을 어머니처럼 꼼꼼히 챙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하나 빠뜨리게 되면 나중에 아버님이 다시 집에 들어오셔서 제게 호통을 치시곤 했죠. 어머니께선 며느리 들였다고 좋으신지 아예 본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저에게 넘기시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나가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이 역시 어머니가 원래 하셨던 일이었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손이 서툴러서 아버님께 구박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지나니 농사일이고 시댁일이고 전부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는 일상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살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점심에는 나가서 농사일 돕고 저녁밥도 차리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죠. 가끔 어머님 아버님 심부름 있으면 장도 봐오고요. 그날도 어머니께서 장이 섰다면서 장에 나가 기름을 사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신이 나서 나갔답니다. 솔직히 아버님 돕는 것보다 먼 길이긴 해도 장에 나가는 게 더 심란한 일이었거든요. 가서 구경도 하고 간식거리도 사 먹을 수 있고요. 고불고불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세댁, 일 좀 와봐. 세댁 저기 밑에쯤 며느리 맞지?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이사온 분이다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 이사오는 외지인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하나 해서 반갑게 갔습니다. 그분께서 절 훑어보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세댁 어딜 가? 네? 저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에 가고 있어요. 새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신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 사실 그쪽 시아버님 모시는 사람이거든. 왜? 둘째 부인. 그런 거 알지? 앞으로 나 좀 잘 부탁해. 저는 뭔 소린가 싶어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뭐라고요? 아,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둘째 부인이라니까. 내 입으로 하기가 민망하네 참. 저는 장을 보러 가던 걸 가팽개치고 허겁지겁 뛰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아버님은 나가서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어머니께서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셨어요. 아유, 왜 이러니? 너 벌써 갔다 온 거니? 장다 온 건. 어머니, 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절 붙잡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는 둥, 둘째 부인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알 수도 없는 말까지 했다고 제가 흥분을 해서 말을 하니까 어머니 표정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놀라시거나 당장 그 여자를 족치겠다고 나서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예, 뭐 별거라고. 난 또 큰일이 난 줄 알았다. 어머니, 그럼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푹 한숨 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지 뭐냐.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예, 나도 60 넘으니까 너희 시아버지 성격도 감당하기 힘들고 챙겨드리는 것도 벅차다. 그 집 가서 다 풀고 오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옛날엔 그런 일도 많았어. 요새 안 그래도 어디 가서 자고 오나 했는데 그 집인 거 알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단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술 더 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예, 너도 그 여자 잘 모셔라. 새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가끔 가서 일도 돕고 청소도 하고 그래. 저는 지금 며느리 노릇도 벅찬데 그 집 며느리 노릇까지 하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 잘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지 못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둘째 부인이니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양쪽으로 며느리 노릇하라는 것도 황당하고요.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을 봐도 이 남자 제가 평생 믿고 살 위인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못 모르니까 꼬여서 시골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한여 노릇시키고 제 말로가 어찌 될지 뻔해 보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 미래겠죠. 남편이 바람펴도 꼼짝도 못하고 내내 해야 하는 신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제 짐을 챙겨갖고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귀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상담센터로 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당분간 지낼 숙소를 안내해주더라고요. 그 숙소에 들어가서 상담 직원과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며 당장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한다면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혼을 해야지 그 남자에게 매여 살 수는 없었지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 했죠. 남편은 저한테 나오더니 펄펄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혼한 여자가 가출을 해? 너 이거 이혼감이야, 알아? 저는 그 말에 얼른 좋아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맞아, 이혼하자. 나도 바라던 바야. 이혼 좀 해달라고 부른 거야.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이혼 말하던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제게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성희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 얼마나 험난한 줄 알아? 네가 이혼하고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하고 뭐 해먹고 어떻게 살려고. 어줍잖게 제 걱정을 해주길래 전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더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난 너밖에 없는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또 이혼녀 딱지 붙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 근데 사실 저는 어차피 고하고 이혼이 무슨 대수인가 싶었어요. 더한 일도 겪었는데 이혼녀 딱지가 크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이혼하자더니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난 진짜 이혼하고 싶어. 전 매달리는 남편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그곳에서 절 안쓰럽게 여겨주신 상담사분들과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일자리도 구하고 숙소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일자리도 저번과 달리 확실한 곳이라 매달 월급이 꼬닥꼬닥 나왔고 그 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확실하게 혼인 파탄이 났다는 증거를 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사이 시어머니며 남편이 계속 전화와서 제게 구질구질 매달렸지만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제가 왜 거길 다시 들어가나요? 전 얼마 후 지방에서 경기도로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서울도 가보질 못했는데 경기도로 이사하고 서울 구경도 처음 했답니다.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구했고 생산직 일을 해서 돈을 꽤 잘 벌고 있어요. 남들이 선호하는 일은 아니지만 학벌도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서요.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나서 방통대라든가 사이버대를 들어가서 학위를 따볼까 하는 생각도 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는데 제 꿈을 이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결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 해도 전 이혼녀라 다시 결혼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혼한 것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답니다. 자유롭게 저 하고 싶은 거 하는 요즘 생활에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